대한민국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고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책임 국가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2030년 부산 세계 박람회를 통해 이러한 인류의 연대에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5일 MBN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네, 영국 국빈 방문을 마친 윤 대통령이 프랑스 파리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연이틀 국제 박람회 기구 BI 대표단을 만나서 부산 엑스포 유치에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하는데요. 관련한 내용 원주 한라대 정대진 교수 모시고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엑스포 얘기를 하기 전에요. 영국 국빈 방문 얘기를 먼저 살짝 해볼까 합니다. 특보도 며칠 전에 네. 같이 하셨잖아요. 그날 되게 많은 영상을 봤는데 백마가 이끄는 마차를 타고서 찰스 3대와 윤 대통령이 이동하는 모습도 함께 봤었고요. 또 훈장을 받은 블랙핑크 얘기도 있고 다우닝가비 얘기도 있고 또 윤 대통령의 영어 연설도 있고 네. 많은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어떤 걸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게 보셨어요? 아무래도 국빈 방문이다 보니까 네. 볼 수 없는 의전 행사들을 볼 수 있는 아주 유일한 기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오스트레일리안 스테이트 마차라고 하는 그 네. 백마 6마리가 끄는 마차가 맨날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그걸 본 게 가장 좀 인상 깊었고요. 이게 우리나라 대통령은 3번째 국빈 방문을 하는 거라서 그러니까 한영 수교했을 때 120주년, 130주년, 140주년 맞아서 한 거고 다음 10년 뒤에 한 150주년 됐을 때 네. 그때나 좀 볼 수 있는 모습이어가지고 그 국빈 방문 의전 행사가 개인적으로는 네. 가장 좀 기억에 좀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국빈 방문 굉장히 만찬도 여러 차례 했잖아요. 어떤 성과가 있고 또 어떤 의미가 있다고 평가를 하시는지도 이게 궁금해요. 영국이라고 하는 선진국이 네. 우리나라를 대하는 자세를 좀 새롭게 본 데서 좀 남는 것이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뭐냐면 찰스 국왕이 윤 대통령 가기 전에 뉴몰든 한인타운을 먼저 방문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김치 선물도 좀 받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 먼저 좀 학습을 좀 하고 그러니까 그 주인으로서 손님이 올 때 미리 그렇게 한 일주일 전 이상 시간을 좀 가지고 공부하고 만든다는 것. 네. 그거는 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거를 그 영국의 국왕이 우리 대통령을 맞을 때 했다는 거는 우리 국격이 그만큼 높아졌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블랙핑크도 저는 굉장히 눈길이 가던데 훈장을 직접 찰스 3세로부터 그렇죠. 받았잖아요. 이 훈장이 영국의 국민 가수라고 할 수 있는 비틀즈가 받았던 그렇죠. 그 훈장이라면서요. 예,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좀 의미가 좀 있죠. 그 비틀즈 같은 경우는 그 당대에서도 굉장히 좀 팝의 황제였고, 근데 네. 그만큼 반열에 이제 영국에서 네. 그러니까 또 팝의 전통 팝의 이제 그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영국에서도 이제 우리나라 대중 가수를 그 정도 반열로 생각을 한다라고 우리가 추정해봤을 때는 그만큼 또 역시 국격이 올라간 거다라고 이제 우리 볼 수 있겠죠. 네. 네. 그리고 영국 국빈 방문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이어서 프랑스 파리로 넘어갔습니다. 부산 세계 엑스포의 운명이 이제 사흘 뒤에 결정될 예정인데요. 엑스포는 현재 이제 세 개국이 경합을 하고 있고 대한민국 부산하고 이탈리아의 로마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가 3파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이 5번째 PT고 마지막이고 이제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과정으로 개최지가 선정이 되는지 먼저 설명해 주시죠. 한 182개국 정도 되는 국제 박람회 기구 회원국들이 모여가지고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가 나오면 이제 투표가 끝납니다. 1차에서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1차에서 3분의 2 이상을 얻는 도시가 없을 경우 이제 2차 투표 들어가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전략적으로 노리는 게 2차 투표까지 가서 네. 거기서 이제 이제 다른 이제 표들을 한번 좀 모아보자. 쫓아가는 전략을 좀 네. 하고 있는 건데요. 182개 국가 중에 처음에 리야드가 좀 많이 앞서 나갔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후발주자로 간 건 맞아요. 우리도 불과 한 2년 전쯤에 우리 그 정부 차원에서 이제 의결을 하고 범국가적으로 좀 뛰어든 거기 때문에 조금은 좀 늦은 감이 있었죠. 예. 그래도 지금 많이 따라갔다라고 하는 게 이제 국제사회 세간의 좀 평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사실은 이제 그동안 대전 엑스포도 있었고 여수 엑스포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언론 보도나 이런 데 나오는 게 이게 첫 엑스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최초의 이거는 세계 엑스포다. 최초의 이런 엑스포라고 얘기 하는데 하더라고요. 그거는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가요? 그 국제 박람회 기구가 그 인정하는 엑스포가 있고 등록 엑스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등록 엑스포, 인정 엑스포 두 개가 있는데 네. 등록 엑스포가 이제 국제 박람회 기구가 등록하고 공식적으로 5년마다 개최하는 네. 그 엑스포고 인정 엑스포는 그 등록 엑스포 5년마다 열리니까 그 사이가 있잖아요. 그 사이에 그 해당 국가들이 신청을 하고 열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국제 박람회 기구가 말 그대로 그냥 인정을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등록 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기간도 훨씬 깁니다. 국제 박람회 기구가요. 그 대전 엑스포나 여수 엑스포 같은 경우는 한 3주에서 3개월 정도가 최대 기간입니다. 예. 근데 이제 등록 엑스포 같은 경우는 6주에서 6개월까지 최장 열수가 있고요. 전시 공간 규모도 달라요. 네. 그 인정 엑스포, 대전 엑스포, 여수 엑스포 같은 경우는 한 7만 5천 평 정도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최국이 이제 그 부스도 짓고 참가국들한테 무상으로 제공해 주는 건데 네. 등록 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참가하는 국가들이 돈을 싸들고 옵니다. 우리가 그 부지를 무상으로 이렇게 제공을 해주는 대신에 예, 예. 참가국들이 와가지고 자기 전시관들 자기 돈 들여서 짓고 그러니까 뭐 주제도 아주 다양하게 열 수가 있고 해가지고 훨씬 더 등록 엑스포가 경제 유발 효과나 좀 더 유서가 깊은 행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 내외도 이제 방문을 했었고 사실 저희가 계속해서 나오는 게 재계 총수들도 이렇게 많이 맞아요.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그 최태원 회장이 이코노미석을 타고 이동할 정도로 시간을 아껴서까지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 또뭐 김진표 의장은 지구를 6바퀴 돌았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민관이 정말 합동해서 합심해서 굉장히 유치를 위해서 발 벗고 뛰는 모습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열을 올리는 건가요? 그 원팀 코리아라고 부르죠. 처음 출발할 때도 원팀 코리아에서 저희 10대 대기업들이 다 거의 다 참가를 했습니다. 알만한 모든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또 TF를 꾸려가지고 가용한 모든 해외 네트워크를 돌려서 치열하게 이제 유치전을 이제 벌였는데 이게 계산하기에 따라서 다르지만 뭐 지금 가장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뭐 한 61조 원 이상의 이제 경제 유발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11조 원. 61조 원이면 우리나라 1년 예산의 한 10분의 1 가까이 되는 거를 네. 2030년에 만약 열면은 한 번의 플러스로 한 행사로? 번에 이제 부가 가치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뭐 그러니까 뭐 기업들 입장에서는 전 세계의 이제 비즈니스의 모든 초점들 뭐 이런 인프라들을 다 한 번에 부산에 모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한 1, 2년 열심히 이제 투자를 하는 것도 기업들 입장에서는 아까운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 총수들도 굉장히 좀 열심히 뛰는 거고 이코노미석을 이제 타는 것도 좀 화제가 좀 되고 있는데 네. 재벌 총수들 같은 분들 보면 굉장히 좀 실용적이에요. 그래서 뭐 시간 안 맞고 하면 그냥 타는 겁니다. 네. 예, 그런 거기 때문에 뭐 이게 이상하고 굉장히 뭐 이변 같은 일은 아니긴 하지만 그만큼 좀 열심히 하고 있다. 이제 이런 게 반증인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등록 엑스포라는 거를 그 올림픽하고 월드컵하고 이 엑스포를 다 같이 유치했던 나라가 지금 전 세계 6개국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유치하면 7번째가 되는데 그렇죠. 네. 그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미국 같은 나라, 미국, 캐나다가 이제 북중미 월드컵을 하니까 네. 이제 엑스포랑 월드컵이랑 올림픽을 다 개최했던 나라가 되고, 그리고 이제 일본 가까이 있는 일본하고 그 이탈리아, 독일 이 정도가 그 전에 이제 월드컵하고 엑스포랑 올림픽을 다 개최했던 나라들입니다. 그 이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번에 엑스포 유치를 성공을 하게 되면은 이 삼관왕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제 이거를 다 개최를 한 나라가 되는 거고 거의 우리나라가 이것저것 뭐 인공위성 쏘는 거나 이런 거 보면 한 7번째 하는 게 많아요. 대충 보면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국력 행운의 순위 뭐 럭키분이라고 해야 돼요. 국력 순위가 그렇게 한 10위에서 8위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네. 하는 거 지금 그 순서대로 좀 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그러면 사실은 이제 궁금한 게 어쨌든 우리 내부의 평가 아까도 말씀을 살짝 해주긴 하셨지만 우리가 늦게 시작했고 따라가는 분위기였다라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러면 분위기가 어떤지 좀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나요? 지금 리야드가 사우디아라비아가 좀 굉장히 좀 앞서 나가긴 네. 했죠. 먼저 네. 오랫동안 했었고 그리고 또 빈살만 왕세자가 자기의 정치적 명운을 걸고 지금 각종 국제대회를 다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안컵, 월드컵 뭐 해가지고 30년대까지 중요한 국제 행사들을 다 큰 것들을 거의 다 유치를 했는데 예. 거기에 이제 한 점을 더 찍으려고 지금 엑스포 유치 전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뛰어들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좀 상당히 좀 많이 앞서 나갔던 것 같아요. 그 이탈리아 로마도 뛰어들었지만 이게 약간 좀 이렇게 좀 뒤로 좀 빠지는 거고 현재 부산과 리야드가 이제 양강을 좀 이루고 있는 건데 네. 많이 쫓아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앞서 나갔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네. 없고 이렇게 많이 쫓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유치전이라고 하는 건 그렇잖아요. 늘 쫓아가는 느낌으로 이제 하는 것이지, 우리 다 됐어, 앞서가고 있어라고 해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죠. 네. 이제 이런 거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마지막 지금 며칠 남은 것도 네. 투혼을 지금 대표단들이 발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지만 사우디가 2034년에 월드컵 유치했잖아요. 오히려 이것 때문에 이번에 엑스포 유치는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제 개최국의 회원국들이 네. 34년 월드컵도 하는데 그 전에 그러니까요. 30년에 또 엑스포도 하고 해가지고 사우디가 너무 독주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만약에 이게 회원국들이 생각을 좀 한다면 이제 표 쏠림이 좀 생길 수가 있겠죠. 근데 아마 1차 투표 때는 사우디가 1위를 할 것 같아요. 그동안에 다져놓은 것들 그리고 공개적으로 사우디를 이제 그 지지 의사를 표명한 국가들 숫자를 봤을 때는 사우디가 1차에서는 좀 1위를 할 것 같은데 그 3분의 2선을 저지하는 게 저희들의 이제 1차 전략입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사우디가 너무 독식하는 거 아니야. 뭐 로마의 표를 던졌던 나라들이 그 표를 가져와야겠네요. 그렇죠. 그 표를 가져와야 이제 2차 투표에서 이제 좀 승산이 있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나라가 애초에 표를 호소할 때 전략 자체를 2차전 때는 우리 줘라. 1차 때는 뭐 사우디 줘도 상관없는데 2차 때는 우리 줘라. 이런 전략을 우리나라가 구사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투표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그 파리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국의 주 프랑스 대사나 OECD 대사나 유네스코 대사 중에 한 명이 이제 정부를 대표해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 개인 뭐 취향대로 투표하는 게 아니라 정부의 지침을 받아서 이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리 이제 그 유치전에 뛰어든 사우디가 각국의 정상들과 나눈 약속들이 있고 그리고 그 와중에서 이제 사우디와의 뭐 알게 모르게 경제 협력 관계나 여러 가지 이제 약속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우디의 그 상대국 정상 입장에서는 뭐 갑자기 뭐 표변을 하고 1차 투표 때부터 한국을 찍어주거나 그러기에는 조금 관례상 좀 어려운 것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차 투표 때는 사우디를 지지 의사를 밝힌 나라들은 그대로 가되 네. 그 3분의 2선을 만약에 저지를 하게 된다면은 네. 이제 2차 때는 그때는 이제 1차 때는 표를 줬으니까 사우디 지지하는 의사를 밝혔던 나라들도 어쨌든 빚은 갚은 셈이 좀 되는 명분을 거죠. 만들어주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차 투표 때 가서 이제 한번 보자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바입니다. 네. 사실 뭐 사우디 같은 경우는 오일 머니를 워낙 많이 풀었다. 뭐 몇 조 원을 풀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 다른 나라에 우리를 엑스포가 하겠다라는 전략이 어떤 것들을 좀 내세우고 있을까요? ODA를 많이 좀 약속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보다 우리나라 국력 수준에 비하면 ODA 그 지출 비용이 약간 좀 낮은 편이었는데 네. 아마 이걸 계기로 이제 ODA 그 비율 ODA가 뭔지도 좀 예, 설명해 그 주세요. 국제 개발 원조라고 네. 해가지고 그 개발 도상국에 있는 나라들한테 우리가 거기에 이제 유상으로 무상으로 투자를 좀 하는 거죠. 가서 인프라 제공도 하고 학교도 지어주고 병원도 지어주고 철도도 깔아주고 도로도 깔고 하면서 그 나라들이 이제 그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협력을 해주는 국제 개발 협력인데 그 자금을 이제 우리나라가 조금 더 많이 확보를 해서 예산을 좀 약속을 좀 많이 한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어떤 재벌 총수께서 이번 그 유치전 중에 하신 얘기인데 결과가 어떻든 간에 우린 약속을 지키겠다. 그 얘기를 이제 재벌 총수 중에 한 분이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약속을 지키는 나라가 되면 이번에 설사 혹시 우리가 엑스포 유치를 못한다 하더라도 그 약속을 지키는 모습에서 이제 글로벌 리더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이번 유치전 절대 미치는 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 4차 PT 때 또 이런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그 70년 전에 황폐화됐던 이 대한민국이 이제는 받은 걸 보답하겠다. 대한민국이 역사상 가장 완벽한 엑스포를 만들겠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모쪼록 이번 5차 PT 이제 사흘 뒤에 열리는데요. 프랑스 파리에서 좋은 소식이 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 정부 기업 관계자 그리고 행사 관계자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 저희 MBN도 이 화면 옆에 보면 나가고 있는데요. 맞아요. 모쪼록 저희도 이제 28일에 생중계로 전해드릴 텐데 MBN도 그때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같이 PT 마지막 PT 같이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네, 그나저나 이렇게 윤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하는 와중에요. 북한이 정찰 위성을 쏘아 올리는 등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짚어볼 텐데요.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정찰 위성 만리경 1호를 신형 위성 운반 로켓 천리마 1형에 탑재하여 성공적으로 발사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현지에서 정찰 위성 발사를 참관하셨습니다. 북한이 효력 정지를 빌미로 도발을 감행한다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파기해왔고 오늘은 선언적 파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이럴 거는 따질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이럴 재산을 거는 있어요, 없어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것이 없다? 그 말이 되는 소리냐고. 평화가 깨지면은 한국 경제는 어디로 가요?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국방장관은? 군사합의가 깨지면 바로 평화가 깨진다고 하는 말씀은 논리 비약이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요. 북한이 지난 22일 밤에 정찰 위성을 발사한 데 이어서 이 위성을 통해서 한반도 일대를 사진을 촬영했다. 이거를 또 김정은 위원장이 확인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난 8월에 위성 발사가 실패했잖아요. 3개월 만에 이게 가능한 건가요? 성공할 수 있는 게? 유례가 선례가 없는 얘기이긴 그렇죠. 하죠. 예, 이게 그러니까 러시아의 기술 협조가 있었다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건데 네. 이게 뭐 발사체를 바꾸거나 로켓을 바꾸거나 하면 그 설비를 바꾸는 건 뭐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5월과 8월에 실패를 했을 때 2단 로켓과 3단 로켓에 이제 문제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기술적 결함이 뭐가 있는지를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검증하기엔 시간이 걸렸을 텐데 경험이 많은 이제 러시아의 이제 우주과학 기술자들이나 엔지니어들의 만약 도움을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그 결함을 조금 더 빠른 시간 안에 오류를 수정하고 이번에 발사를 성공할 수 있었다. 네.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는 있겠죠. 네, 저희가 지난 8월이었잖아요. 수도권 지역에 뭐 미사일 뭐 주의한다 이렇게 맞아요. 해서 그 뭐 문자 왔었죠. 아침에 방송이 네. 울리고 막 그랬었는데 사실은 뭐 그거에 비하면 시간도 굉장히 빠르게 어떻게 발사를 한 거고 일단 이걸 성공으로 봐야 하는지 먼저 여쭤보겠고 이제 두 번째는 그 리설주하고 김주애가 또 모습을 같이 드러냈단 말이죠. 이거는 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예, 뭐 성공 여부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게 약간 조금 뭐 중의적 표현인데 실패라고 볼 근거는 없다. 아.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네. 것 같아요. 뭐 성공했다라고 이렇게 추켜 세워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예. 또 실패라고 이렇게 뭐 애써 깎아내릴 필요도 없이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면 어쨌든 이번에 성공을 하고 궤도에 안착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성공이라고 한다면은 이 군사정찰 위성이 유의미한 정보를 아주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평양에 송신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근데 이게 한 기 가지고는 사실 좀 어렵거든요. 적어도 한 대여섯 기 정도가 있어야 원하는 시각에 원하는 곳을 계속 이제 그 정찰을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갖췄다고 볼 건데 한 기 가지고 과연 이거를 성공했다라고 네. 평가하기에는 조금은 이른 감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분명 첫 발을 뗀 건 맞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실패하진 않았다라고 이제 봐야 될 거고 여기에 이제 또 리설주와 이제 김주애가 등장한 거 이거는 그거예요. 그 북한에서 이제 별도 혈통의 가업인 거죠. 이게 넓게 보면 이게 정찰위성이라고 하는 것도 핵 미사일 무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거죠. 핵 미사일 무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백두 혈통 패밀리를 지키는 핵 보검입니다. 네. 이걸 지키는 가업에 있어서 뭐 가장 중요한 최고 지도자의 아내와 그리고 다음 세대가 같이 등장해서 이걸 뭐 치하하고 축하하고 하면서 확인하는 것. 이거는 이제 북한식 상징 정치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이벤트 의미를 가집니다. 네. 그런데 이름을 부를 때 그 김주애 딸 이름을 리설주 여사보다 먼저 언급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또 발사 성공 기념사진 보면은 딸 손을 꼭 잡고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네. 또 연회장에서의 모습도 약간 눈길을 끌었는데 김정은 위원장과 김주애가 같은 헤드 테이블에 앉았단 말이죠.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뭔가 좀 보고를 받을 때 옆에서 그 아버지 앞에 놓인 서류를 같이 이렇게 좀 보는 그런 모습도 연출이 된 걸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좀 의도적으로 계속 김주애를 전면에 띄우고 노출시키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봐야겠죠. 예, 아마 김정은 위원장의 개인적인 판단일 건데요. 그 세습에 대한 강한 의지를 계속 누차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백두 혈통의 나라다라고 하는 걸 대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김주애가 될지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4대째 후대를 계속 이어간다라고 하는 거를 김정은 위원장은 계속 좀 누차 강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40대가 되고 있거든요. 나이를 조금 먹고 있다는 반증일 것도 같아요. 20대에 이제 나라를 처음 인수를 하고 30대에 이제 달려왔던 10년 지나서 40이 됐을 때 아이들도 좀 크고 하면서 다음 후대를 작년부터 좀 부쩍 그런 발언과 모습들이 많아졌어요, 사실은. 네. 그걸 봤을 때 이제 김정은 개인도 약간 조금 나이도 좀 들고 생각들이 좀 바뀌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예. 화면에서도 봤지만 그 티셔츠 맞춰 입은 모습은 굉장히 좀 이례적이긴 하네요. 맞아요. 북한의 그동안 영상에서는 좀 볼 수 없던 모습 같아요. 예, 그렇죠. 저게 이제 이 티셔츠를 입은 사람들은 대대 손손 이제 저걸 보관을 이제 할 겁니다. 예. 저렇게 입고 나올 수 있는 거, 저걸 입었던 것 자체가 특권이고요. 아마도 저기 참가했던 과학기술자들은 굉장히 이제 그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제 금전적인 뭐 여러 지위의 혜택들 여러 가지를 아마 받게 될 거고요. 과학기술자거리 뭐 집도 받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공적에 따라서 네. 저런 티셔츠를 입은 사람들은 앞으로 저 북한에서도 이제 굉장한 좀 특권층 역할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네. 네,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는 9.19 군사합의 중 일부 효력 정지를 선언을 했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효력 정지에 관해서 1조 원의 이익이 있다면 그로 인해 초래된 손실은 1원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조금 의문인 거는 네. 이게 그 정찰위성 발사한 거랑 네. 남북 군사합의선 사실 좀 평면과 범주가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마땅히 이제 그 정찰위성 발사한 거에 대해서 바로 비례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없으니 어쨌든 공중 자산의 활동을 좀 푸는 9.19 남북 군사합의 1조 3항의 효력 정지를 통해 가지고 그동안 잠깐 잠궈놨던 공중 정찰 자산의 군사분계선 일대 그 활동을 이제 재개를 좀 한 건데 네. 이걸 좀 비례적이라고 정부는 판단해서 이제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북한이 정말 뼈 아플까 이제 그거는 좀 잘 모르겠어요. 2018년도 이전에 이미 했던 것이고 예. 그리고 뭐 이게 뭐 9.19 남북군 사합의에 따라서 공중정찰 자산이 활동을 못하더라도 사실은 우리는 미국과 나누고 있는 그 위성 정찰 자산들하고 고고도 유인 무인 정찰 자산들에서 멀리서 좀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 가까이서 보면 또 뭐 이득은 더 있겠죠. 훨씬 더 우리가 더 빠르게 정보 수집을 할 수 있겠지만은 이거를 뭐 1조 원과 1원 이렇게 비교하는 게 뭐 아마 국회에서 뭐 정치적인 발언 속에서 나온 맥락일 텐데 이게 정확하게 지금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문제일 겁니다. 네. 북한의 반응에 따라서. 그리고 북한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뭐 기다렸다는 듯이 탄도미사일을 또 쏘려고 시도를 했었고 또 9.19 군사합의 파기까지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게 앞으로 이 남북 관계를 두고는 또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또 그게 또 궁금하거든요. 이게 강대강 국면으로 당분간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우리 정찰 자산이 움직이고 있는 거를 격추 위협은 할 수 있겠는데 실제 네. 격추를 시도한다? 그런 건 북한이 지금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군이 지금 최고도의 전비 태세를 지금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사관 생도들까지 지금 전투복을 입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 잘못 건드리면 또 역풍을 맞는다는 거 북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슨 눈에 보일 만한 군사적 도발 행동들은 하진 않을 건데 수위를 넘지 않는 선에서 우리를 좀 끊임없이 괴롭히는 거는 이제 겨울 동안에 아마 좀 몇 번 좀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국민의힘이 저를 띄운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실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민주당이 저를 띄운다는 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공직자가 세금으로 샴푸 사고 가족에게 법화 줘서 소고기랑 초밥 먹으면 저는 그건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건방짐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어린이가 와가지고 국회에 와서 이 300명 지보다 인생 선배일 뿐만 아니라 한참 검찰 선배들을 조롱하고 능멸하고 이런 그대로 놔둬야 되겠습니까? 이게 내가 이 물병이 있으면 물병으로 머리를 던져버리고 싶은데 말이에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같은 일부 운동권 정치인들이 NHK 다니고 재벌 뒷돈 받을 때 재벌과 사회적 강자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했다는 말씀. 우선 탄핵에 대해서 민주당 자체 내에서 말 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한다 그랬다 안 한다 그랬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내부 교통 정리를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들께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욕설 챌린지나 탄핵 챌린지에 대해서 잘 지켜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권 소식은 네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용남 전 국회의원,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수영 전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항상 저희가 거론을 했었지만 오늘은 가장 먼저 다루도록 할 텐데요. 사실 지난주 대구를 시작으로 해서요, 대전 그리고 어제는 또 울산 지역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제가 하면서 지금 한민수 대변인 잠깐 이름이 생각이 났었는데 한동훈 장관이 이 구 정주영 명예회장 언급을 계속했습니다. 먼저 그럼 한민수 대변인께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사실 이렇게 정주영 회장을 언급하는 의도가 뭘지 궁금합니다. 울산이니까 그러겠죠. 예, 울산. 네. 준비한 것 같아요. 보면은 처음 대구 가서는 대구 시민들을 깊이 존경한다고 했잖아요. 대전 가서는 과학기술 얘기하고 또 울산은 울산 현대중공업 그리고 거기에서 그 정주영 회장의 아들인 정몽준 의원이 또 오랫동안 의원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연들을
찾아가지고 그 지역에 맞춰서 말씀을 하는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다만 보면은 좀 이상하긴 하죠. 왜냐하면 법무장관 우리가 생각하는 공직자로서 각 지역마다 가서 또 이렇게 맞춤형 또 그 지역 주민들한테 저렇게 말씀하시는 건 통상적으로 우리가 정치를 시작하신 분들, 네. 뭐 정말 총선 때 출마하신 분이거나 아니면 대선 주자들 이런 분들이 하는 것처럼 보십시오. 또 자기는 태어난 곳은 춘천인가요? 네. 자란 곳은 뭐 청주라고. 네. 이렇게 이런 거 보통 유명한 정치인들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하고 가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가 많은 분들이 또 비판적인 얘기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우리 국민 세금으로 아직은 국무위원 아니냐, 네. 법무장관 아니냐,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 이건 거의 또 말씀할 때마다 야당을 또 공격합니다. 그거는 공무원의 정치 중립에도 위반되는 거 아닌가, 이런 비판들이 나오는 이유 아닌가 싶고요. 예. 다만 또 정주영 회장 물어보셨으니까 젊은 분들한테는 정주영 회장 잘 모를 수 있는데 예.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소구력이 있지만 그런 효과는 본인이 원하는 만큼 얼마나 클지 좀 의구심이 듭니다. 네. 그런가 하면 한동훈 장관은 앞서서 대구, 대전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울산 시민들을 좀 추켜 세우는 듯한 발언을 했어요. 이게 행보를 보면 사진도 굉장히 잘 찍어주시고 이번에는 뭐 열차를 바꾸진 않으셨다고 하지만 이런 행보들이 사실상 정치 행보에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비춰지는 것은 분명히 대선 주자급의 유세같이 보이죠. 그렇죠. 전국 유세처럼 비춰지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아직은 국무위원이고요.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뭐 조금 뭐랄까요? 친숙하지는 않죠. 역대 법무부 장관이 보여줬던 언행과는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물론 한동훈 장관만큼 대중 인지도나 인기라는 측면에서 높았던 법무부 장관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뭐 인기가 있으니까 저런 현상도 나타나는 게 사실입니다만, 근데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을 오래 끌고 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의 본래 모습과는 거리가 너무 떨어져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정기국회가 우리가 12월 9일쯤 끝나니까 정기국회 마무리와 동시에 법무부 장관은 퇴직을 하고 본격적으로 입당과 정치활동의 개시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 아닌가 싶은데 또 일설에 의하면 12월 개각 명단에는 한동훈 장관이 안 들어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법률적으로 공직자 사퇴 시한인 1월 11일 그 무렵까지 법무부 장관직을 계속 수행할 거냐. 근데 그러기는 지금 너무 빨리 나왔죠? 이미 뭐 정치인처럼 네. 나서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보를 1월 초순까지 계속 끌고 가는 것은 좀 무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2월 정기국회 끝나면 이제는 정치인으로 본격적으로 데뷔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사실 뭐 장관직을 내려놓기까지 어떤 뭐 정치적 행보나 발언을 뭐 자제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민주당에서는 나오고 있는데 차재원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자면 어쨌든 사실은 지금 가는 데마다 이렇게 뭐 인파가 몰리고 사진을 찍자는 뭐 요청도 쇄도하는데 이런 인기의 비결 이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뭐 한동훈 장관이 지금 지금 보여주고 있는 어법이 소위 말하는 이 반정치 이 세력들한테는 상당히 카타르시스를 주잖아요. 그 반정치 세력이라는 것이 꼭 이 국민의힘 지지자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비판적인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 상당히 지금 기득 정치 세력들에 대해서 상당한 좀 모순적이고 위선적인 부분들을 쿡쿡 찔러 주구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정치의 좀 특화적인 그런 상당한 의법들에 구사를 하는데 상당히 좀 능력이 탁월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마 상당한 지금 정치 유수의 한가운데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사실 지금 한동훈 장관이 지금 이거 대구, 대전 찍고 울산까지 갔잖아요. 이걸 영화로 비유하면 일종의 로드무비 같은 이 형태잖아요. 로드무비는 뭡니까?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몰입도가 아주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한동훈 장관도 일종의 로드 팔리틱스 이 정도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몰입도가 강하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다음 또 어디 갈까? 이러면서 궁금증을 불러일으키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상당히 좀 이 지능적이고 좀 계산된 정치 행보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직 국무위원이라는 거죠. 예. 장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어제 그 울산 간 이유가 뭘까요? 울산 간 이유가 사실은 지금 어제 현대중공업을 갔잖아요. 예. 현대중공업에 지금 그 노동자들, 조선업이 하락인데 지금 노동자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외국인 노동자를 이제 수급을 해와야 되는데 이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비자 발급 문제,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비자 발급 문제는 출입국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의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 간다는 이야기가 되긴 하지만 사실은 이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에 대해서 주무부처가 어딜까요? 생각을 해보면 산자부나 네. 내지는 노동부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 사실은 좀 정치적 오지랖이 너무 넓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어제 가서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어제 뭐 최강욱 의원이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뭐라고 그랬죠? 이게 민주당이다, 뭐 멍청아, 뭐 이런 네.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아마 지금 그 최강욱 의원이 이야기했던 It's democracy, stupid라는 그 말을 앉아 빗대서 이 공격한 뜻인데 저는 어제 제목만 보고 야, 이 한동훈 장관이 그 속내를 좀 드러낸 것이 아닐까, 일종의 민주당에 대한 혐오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한동훈식의 그 재치가 좀 격이 떨어진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동훈 장관이 영어를 잘하잖아요. 그럼 It's democracy에서 CY를 T로 바꾸면요, It's democrat stupid거든요. 이 데모크래시 뭐예요? 민주당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It's democrat stupid하고 여러분 무슨 뜻이 생각해 보시라고 여운을 남기고 갔더라고 한다면 상당히 나름대로 공격도 하고 품격도 있을 건데 그만큼 본인이 초자다는 거죠. 정치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방금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그 영상을 한번 직접 보고 오려고 하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우리 누구를 지칭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It's democracy, stupid 이랬다는 거죠? 네. 그런데 그 미국에서 오바마를 흑인 비하 용어로 지칭하면 즉각적으로 영원히 퇴출될 겁니다. 인종 혐오나 여성 혐오 같은 건 그 범주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민주주의의 공론의 장에서 퇴출되는 것이 세계적인 룰이고 우리 국룰도 마찬가지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민주주의다. 멍청아. 뭐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민주당이다, 멍청아. 이렇게 하는 게 국민들이 더 잘 이해하실 것 같아요. 물어보니까 답하는 겁니다. 네, 답변도 답변 내용이지만 한동훈 장관이 좀 모든 이슈에 있어서 좀 개입하고 다 대응하는 것에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물론 뭐 그 한동훈 장관의 저게 아마 빛과 그림자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장점이라면은 아주 명쾌하게 그다음에 아주 그 본인의 공격적 논리로 설명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모든 사안마다 본인이 법무장관직에나 충실해야지 왜 모든 사안에 다 답을 하느냐라고 하는데 저는 제가 저도 이제 메시지를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사실은 한동훈 장관 어법을 보면요. 어떤 메시지가 날라왔을 때 그 메시지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메신저를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말하자면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물었는데 그렇게 물지 않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초밥과 소고기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 송영길 대표가 얘기했을 때는 바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거 20년 전 사건을 소환하면서 본질을 또 얘기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자면 최강욱 의원의 얘기에서 최강욱 의원 자기가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본질에 말하자면 민주당이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 메신저 발화자를 공격하는 제가 보기에는 아주 말하자면 준비된 사실 지금 메시지를 발신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사실 한동훈 장관이 저렇게 굉장히 중년층이라든가 그다음에 여성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지금 말씀드린 정치에 조금 피곤함을 느끼는 그런 중도층에게는 소구력이 매우 높을 수 있는데 또 한동훈 장관을 달리 보는 사람은 아니 무슨 싸움 딱이냐. 본인이 좀 격과 말하자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조금 선택과 집중을 해야지 모든 사안에 그렇게 답변하다 보면은 본인이 지금 현역 정치인도 아닌데 이런 피로감들이 나중에 본인의 확장성을 저해하는 쪽으로 좀 올 수도 있다는 지적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쨌든 저는 그것이 한동훈 장관이 갖고 있는 빛과 그림자를 함축한 거라고 보는데 한 장관이 저는 이제 말하자면 이제 어느 정도 본인의 이제 국무위원을 그만두고 정치인의 길로 접어들 때 분명히 답을 하나 해야 될 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갖고 있는 정치적 비전과 지향점은 어디인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이제는 크지. 이제부터는 사안에 대해서 기자들이 사실은 본인이 셀럽 수준의 지금 국무위원이니까 묻는 건데 이제 앞으로 현실 정치판에 들어오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사안별로 묻는데 답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가고자 하는 길은 무엇이냐고 이제 묻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을 준비하고
정치권에 뛰어들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조언드리고 싶어요. 네. 저희가 이제 영상에서도 아까 봤지만 한동훈 장관이 어쨌든 이 인용 표시를 했다는 거는 어쨌든 내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보지 않겠느냐라고 한 건데 사실은 한민수 대변인께 질문을 드리자면 최강욱 전 의원을 향해서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또 최강욱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또 그 논란으로 인해서 막말 논란으로 인해서 또 구설에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대변인으로서 이렇게 민주당에게 현직 법무장관이 참 험한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불쾌하지만 솔직히 저는 땡큐입니다. 저런 자세 보여주면은 우리 중도분들, 중도층분들 다 등 돌릴 겁니다. 지금 저게 뭡니까? 제가 오죽하면은 어젯밤에 저도 좀 불쾌해가지고 예. 제 SNS에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다 멍충아 했어요. 아. 멍충아. 그랬더니 되게 폭발적이에요. 전 그리고 기사를 하나 링크를 뭘 했냐면은 정말 4번이나 전산장애 아까 우리 보도도 했습니다. 전산장애가 일어났는데도 아직까지도 좀 전에 발표 전까지도 원인도 못 찾는 정부. 근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순방을 따라다니면서 뭐 귀국도 했습니다만 아직도 아무 문제 없다는 식의 표현할 때 자기도 법무장관으로서 이렇게 이 정부의 2인자라고 한다면 무능한 정부를 무능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무능한 정부의 일원으로서 사과를 하는 게 맞습니다. 최강욱 의원 제가 그 막말에 대해서 변호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예. 좀 이따 다룰 때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분이 링크한 기사는 이게 아니에요. 이게 민주주의다 바보야는 한 보수신문의 칼럼을 인용해 놓은 겁니다. 예. 그 한동훈 장관은 저 머리도 영리하신 분이 기사도 제대로 안 본 것 같아요. 그 글 띄우는 링크를 뭘 했는지. 그러지 않고 일단 민주당부터 공격을 합니다. 전 이런 모습들이 윤석열 대통령 좋아하시는 분들은 열광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민주당 지지자나 당원들 떠나서 우리 수도권이나 중부 쪽에 특히 이런 중도층에 계신 분들이 볼 때 무엇이 이렇게 좋겠습니까? 아니 본인이 이렇게 깨끗합니까? 소고기 얘기할 때 그러면 이런 얘기 바로 나와요.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 3월에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대통령이고 3차 검사가 한동훈 검사입니다. 그때 왜 그러면 청계산 유원지에 가서 250만 원어치 업무 추진부로 소고기를 먹었습니까? 서초동 소고기집도 아니에요. 청계산 유원지입니다. 왜 갔습니까? 그거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이제 묻고 싶어요. 그 유원지에 있는 식당에서 무려 943만 원어치 소고기를 먹었어요. 우리 그렇게 소고기 먹을 수 있습니까? 국민 세금으로? 이런 얘기 한마디도 못 하잖아요.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문제만 제기하면 10년 전, 20년 거 꺼냅니다. 그럼 우리도 꺼내볼까요? 본인 처남 성범죄는 어떻게 할 겁니까? 현직 검사 때 여검사를 성범죄를 했어요. 위장전임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 따님 허위 스펙 논란 아직도 해결 안 됐잖아요. 조국 전 장관 딸처럼 수사했으면 이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누가 장담합니까? 그래서 제가 흥분하는 게 아니고 장관이면 장관답게 말씀을 하고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러지 않으면 저 같은 사람한테 이런 질문 받습니다. 우리 국회로 들어오면 국회 기자들이 질문 안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을 거예요. 네. 네. 최수영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를 공격하셨네요. 네. 네, 한동훈 장관을 둘러싼 여러 가지 시각은 어쨌든 존재할 수 있지만 지금 정치 등판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 내용에는 이견을 제시하는 분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본인이 최근 부모님이 고향이 춘천이다. 그리고 본인이 어릴 적에 자란 곳은 청주다. 이런 발언했거든요. 이건 사실상 정치인의 말이 맞는 거 아니에요? 정치인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대선에 출마하는 사람이 하는 얘기죠. 내가 춘천에 계신 분들 표도 받아야 되고 청주에 계신 분들의 표도 받아야 되고 지금 그러면서 행선지는 뭐 대구도 갔다가 울산도 갔다가 이러고 있으니까 그 노선만 보면 완전 대선 주자급의 대선 행보예요. 네. 발언 내용도 그렇고요. 근데 대선은 아직 멀었고 당장 137일 정도 남았는데 내년 4월 총선에서 글쎄요 전국 지원 유세를 다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떤 역할이 주어질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한동훈 장관의 저런 언행이나 행보는 사실은 앞서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일종의 셀럽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거든요. 한동훈 장관이 어느 지역이라도 뜨면 많은 분들이 모여들고 또 좋아하는 분들이 사진 찍자고 하고 사인 요청도 들어오고 이런 일종의
후보로서 역할이 주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선거 전에 본인이 지역구 후보로 출마한다고 하면 네. 지금은 한동훈 장관을 좋아하는 분들만 이렇게 모여듭니다만 후보가 되면 본인을 안 좋아하거나 아니면 관심이 없는 지역 주민들도 이제 후보로서 찾아다녀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하고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한동훈 장관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나온다면 어디 나올 것이냐 이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지금 거론되는 게 부모님 고향인 춘천이다, 아니면 본인이 자란 청주다, 혹은 보수의 심장 대구로 갈 것이다, 아니다 현재 거주지 강남 을이다, 아니면 험지 중에 하나인 계양 을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비례대표로 출마할 수도 있다.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먼저 비례대표는 저는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네. 만약에 비례대표가 된다는 이야기는 아마 지금 그 선거법 협상이 지금 좀 지지부진한데, 저는 사실 이 준연동형 제도를 바꾸기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비례대표가 된다는 이야기는 그러면 지금 위성 꼼수 정당을 또 만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정치를 처음부터 꼼수부터 시작한다면 또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례대표는 아닌 것 같고, 그러면 결국 지역구인데, 지역구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그건 답이 아닐 것 같고, 이거 제 기준으로 제 생각으로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한강입니다. 한강인데 왜 제가 한강을 드느냐면, 어느 한강을 끼고 있는 지금 이 서울의 지역구들이죠. 그러니까 마용성으로 하는 마포, 용산, 성동, 동작, 영등포 이런 데가 소위 말해서 서울로 치면요 서인보트 지역이에요. 이런 경우에 예를 들면 한동훈 장관은 어느 한 지역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이 벨트의 중심에 들어가서 같이 연대를 해서 젊고 참신한 인물들과 연대를 해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한동훈 장관이 뭐 용산을 가든 뭐 성동을 가든 뭐 동작을 가든 거기서 딱 중심을 잡고 그와 비슷한 색깔을 가진 후보들을 쫙 배치를 시켜서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한강벨트에서 바람을 일으키면 스윙보트가 흔들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야 승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강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가운데요, 이 최근 한동훈 장관을 견제하는 듯한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인데요. 어제 라디오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저 때문에 일찍 등판한 거면 너무 빨랐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먼저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영상 보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으로 살아오다 보니까 본인이 맡은 일에 대해서 일단락을 하고 이제 나와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바닥을 찍고 있을 때 한동훈 장관의 합류나 이런 것들이 어떤 반전의 계기가 된다면은 단박에 중요한 지도자로 올라설 수 있죠. ASAP라고 하죠. 최대한 빠르게. 별의 순간이라서 나오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네, 저희가 그 패널 분들께 미리 질문을 드렸어요. 네. 이준석 대표가 보는 한동훈 장관, 한동훈 장관이 보는 이준석 대표의 속마음은 뭘까 해서 이렇게 네 분 이야기를 적었는데, 먼저 최수영 위원님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저는 이제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한동훈 장관을 바라보는 속내는 이럴 거라고 봐요. 왜 지금 나오는 거야? 내가 시작했는데. 내가 지금 신당 오래 해야 해가 되는데, 좀 장사 좀 해야 되고 지금 대중의 눈높이에 대중의 좀 관심도 끌어야 되고 세일질 좀 해야 되는데 왜 지금 분산시키는 거야? 특히나 요즘에 한동훈 장관이 다닌 지역을 표기한 동훈 여지도가 인터넷상에 화제잖아요. 취임해가지고 다닌 그 지역을 다 표기했는데 이게 17개 시도를 다 망라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신당보다도 더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는 자기 존재감을 부각시켜야 할 이 타이밍에 한동훈의 등장은 매우 맞득치 않죠. 그래서 속내는 얘기한다면 왜 지금 다니는 거야? 라고 제가 표현한 거고, 또 한동훈 장관이 이준석 전 대표를 바라보는 속내는 이거 같아요. 신당 하는데 주인공은 나거든. 그런데 신당 쉽지 않을 거야. 그리고 TK 내가 갔잖아. 이렇게 하면 얘기를 이제 우회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전 이준석 대표는 그래요. 이러면서도 이준석 대표는 약간의 정치학 이론의 편승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신당의 관심도가 이념 혁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 약간 관심도가 낮아지고 있잖아요. 이럴 때 차라리 한동훈 장관에 얹혀가는 편승 전략이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약간 두 사람의 사이는 이게 서로
저기 뭐 이준석 잘 대표가 쓰는 것처럼 통과 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정치적으로 약간 서로 시너지 낼 수 있는 지금 여론전에서는 그런 측면도 있어서 이 두 사람의 속내가 매우 좀 복잡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 전 대표가 계속해서 방송에서 한동훈 장관 이름을 그렇죠. 계속 얘기하고 그게 편승 전략이에요. 정치학 이론에서 말하는 편승 전략인데 그렇게 가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차재원 교수님 예. 듣겠습니다. 뭐 이준석 대표가 지금 한동훈 장관을 바라보는 거는요.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프로 입단을 앞둔 대형 아마 선수를 바라보는 프로의 중고 신인이다. 프로 중고 신인 아시죠? 네. 데뷔한 지는 꽤 오래됐는데 새롭게 다시 주목받는 젊은 선수를 중고 신인이라고 하는데 거기 자기한테 스포트라이트가 딱 와 있는데 드래프트가 됐어요. 드래프트 됐는데 드래프트 1순위가 우리 팀이 온다. 그러면 이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돌아갈 거 아니에요. 네. 얼마나 잡잡하겠어요. 저는 딱 그 심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지금 올해 프로야구 같은 경우에 하나의 그 지금 문동주라는 선수가 예. 사실 중고 신인이었고 드래프트 1순위가 김세연이라는 아주 또 강속구 투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김세연이 문동주가 이길 거라고 봤는데 근데 사실은 이번에는 오히려 이번 시즌에는 문동주가 이겼어요. 문동주가 국가대표도 되고 지금 아시안게임 금메달도 따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년 시즌에는 또 어떻게 되면 이번에는 김세연이가 중고 신인이 되는 거고 이번에 또 드래프트 1순위가 항준서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또 하나를 가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이런 구도가 계속 만들어지는데 반복이 되네요. 예, 그래서 저는 뭐 그런 비슷한 구도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예. 그리고 지금 한동훈 장관이 이준석을 바라보는 거는 닭갈비다. 한자로 이야기하면 계륵인 거죠. 먹을래야 먹을 건 없고 버리자니 아깝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이준석 신당이 떠버리면 상당히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적정분열 현상이 생기니까 그렇다고 해서 품으려고 하니까 또 이준석에 대한 또 당내 여러 가지 여건의 거부감이 크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고민이겠죠. 닭갈비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 섭섭하시겠어요. 자, 그럼 김용남 의원님 얘기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한동훈 장관을 바라볼 때는 그런 거죠. 훅 들어오네. 뭐 앞서 잠깐 비슷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네. 자기가 신당을 만든다고 했으니까 온통 그 언론의 스팟라이트이 자기에게 집중돼야 되는데 네. 한동훈 장관에게 시선을 뺏기고 무엇보다도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전 대표 간의 대립각이 서야 되거든요. 신당이 성공하려면. 근데 요새 돌아가는 걸 보면 윤석열 대통령까지 못 미치고 그 전에 한동훈 장관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영 달갑지 않은 거죠. 이게 한동훈 장관을 넘어야 그다음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어떤 대결 구도가 페이스 투 페이스로 네. 맞대결을 할 수 있는 뭐 맞대결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진 않습니다만 한동훈 장관을 일단 넘어서야 그다음 단계가 진행될 수 있으니까 참 어떤 면에서는 아니 뭐 이 깜빡이도 안 켜고 훅 들어와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고 한동훈 장관이 보기에는 제가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치권은 일종의 신상품이 항상 최고가로 평가를 받아요. 예. 근데 이준석 전 대표는 이미 한 시즌이 지난 상품이에요. 많은 국민들이 익숙하지만 한동훈 장관은 나이와 상관없이 정치권이라는 업계에서 보면 이건 완전 신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보기에는 이준석 대표를 바라보면서 내가 제일 잘 나가. 어쨌든 지금은 나야 나. 네. 이러고 있는 거죠. 이거는 노래 그 제목을 생각해서 그렇죠. 그 노래 아시는군요. 알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변인님. 앞에 세 분 얘기를 제가 다 모아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계륵을 똑같이 쓰셨네요. 제가 우리 차 교수님 쓴 거 본 적 없습니다. 정말요? 각자 썼습니다. 각자 썼는데 일단 윤석열 대통령 아바타라고 하는 거는 최근에 이준석 대표가 전 대표가 참지 못하고 벌써 얘기를 꺼냈어요. 네. 들어오게 되면은 대통령과의 관계가 가장 큰 문제가 될 거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답변하는지 뭐 이렇게 김건희 특검법이랄지 이런 얘기를 이준석 대표 벌써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준석 대표는 가장 문제는 지금 본인도 얘기하잖아요. 사회가 지금 막 대구도 그렇고 국힘의 본진을 이렇게 흔들고 다니고 있는데 한동훈 장관이 일단 제가 예상하기에도 조기 등판을 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언론도 그렇고 대중의 관심에서 훅 가려졌습니다. 그런 속마음이 있을 텐데 결국은 한동훈 장관은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할 거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고 이 계륵이라고 쓴 부분 가로 열고 체리 따봉은요 그런 점에서 그게 벗어나지 못한다면은 예전에 윤핵관의 맏형이라는 권성동 의원이 대통령과 주고받았던 문자에 나왔듯이 본인 입장에서는 또 나은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체리 따봉을 쓴 거고 계륵은 아까 말씀하신 그걸로 설명을 가름하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가로 열고는 한동훈 장관 볼 때는 참 버리지는 못하지만 계속 내부 총질을 하고 있다. 그래서 본인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관심도 갖고 국민의힘을 장하게 되면은 이준석 전 대표는 자연스럽게 밀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혁신위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요, 출범한 지 한 달 만에 위기에 봉착했다. 이런 내용을 주제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준비된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안건 중에 중진, 그다음에 지도부, 그다음에 대통령하고 가까운 분이라고 윤현 위원장께서 표현하신 그분들에 대해서 오늘 혁신 안건으로 의결을 해서 최고위에 송부를 할 것인지 아니면 다음 주에 송부를 할 것인지를 가지고 위원들 사이에 뜨거운 토론이 있었습니다. 결론은 다음 주에 정식으로 의결해서 최고위로 송부를 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혁신이라는 것은 늘 바람이 불면은 물이 출렁거리잖아요. 혁신이는 늘 보면은 언론의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혁신이가 당하고 또 같은 협의체가 아니라 독립된 이 기구다 보니까 이 사전에 소통하고 조율하는 게 아니니까 엇박자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혁신위원들이 혁신위가 김기현 지도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시간 끌기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의를 표명한 그 내용에 관련한 내용을 전해드렸던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인요한 위원장이 오늘 오후 약 1시간 전입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어제 윤석열 시의원님께서 지도부와의 소통에 좀 어려움을 토로하셨는데. 네네. 우리 젊은 의원들이 좀 나이 든 사람은 저는 이제 나이가 60 넘어서 조금 천천히 가자는 얘기고요. 젊은 의원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건 예외적인 거 아닙니다. 충분히 그 젊은 마음을 빨리 변하고 빨리 답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의 그냥 그런 해프닝입니다. 네, 인 위원장은 젊은 위원들이 빨리 표현하고 빨리 답을 받길 원하는 데 따른 해프닝이다. 이렇게 평가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위원님? 지금 혁신위는 그 혁신 안건을 지금 계속 내놨습니다만 1호 혁신안을 제외하고는 메아리 없는 외침민 상태죠. 네. 그러니까 당 지도부, 친윤 의원 그리고 영남권 중진 의원들의 어떤 희생 요구에 대해서는 아무도 화답하지 않았어요. 사실 이런 상태라면 혁신위를 12월 24일 활동 종료 시한까지 끌고 갈 필요도 없고 끌고 갈 수도 없죠. 이 지금 어색한 침묵이 지금 2주, 3주째 계속되고 있는데 그래서 일종의 이런 파열음은 지금 상황상은 당연히 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근데 이철규 인재영입 위원장이 얘기했던 엇박자는 조금 적절하지 않은 표현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혁신위의 혁신안에 대해서 당내의 기득권 세력이 저항하고 있는 거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엇박자 수준이 아니고 옳은 길에 대한 제시는 있었는데 그 길대로 따라가지 않고 있는 상황 때문에 국민들이 실망하고 또 이럴 바에는 혁신위를 계속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내부의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제가 보기엔 12월 초순에는 어떠한 결론을 내야 되지 않을까. 이 혁신위를 그냥 조기 종료하고 네. 혁신의 실패를 선언하든지 아니면 혁신에 대한 응답이 그때 전까지는 나와서 앞으로 계속된 혁신안이 나오고 또 그게 이루어지는 상황으로 발전을 하든지 이제는 결론을 내야 될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그 인요한 위원장은 다음 주 목요일 30일에 아주 강한 메시지가 담기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말은 물러날 생각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30일로 보는 게 30일이 혁신위가 이 안을 공식적으로 의결합니다. 그러니까
혁신위가 의결을 공식적으로 해야 이게 최고위원회로 송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여기에 대한 판단을 해준다는 건데, 근데 그게 이제 다음 주 목요일이 30일로 잡힌 거죠. 그래서 아마 김경진 의원도 이제 다음 주가 이제 고비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자, 저는 여기서 혁신위가 지금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측면은 이런 게 또 있다고 봐요. 지난번 사실 중진 의원들 험지 출마 내지는 불출마 얘기했을 때 아무도 호응이 없었어요. 네. 예. 게다가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 지금 거의 뭐 울산 가서 의정보게 하는 그런 지금 수준에 와 있고, 네. 이용 의원도 요즘에는 본인도 뭐 당의 뜻에 따르겠다 하더니 요즘에는 말이 바뀌어가지고 김기현 대표 체제를 흔들리고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 원희룡 장관이 매우 의미 있는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나는 당이 가라는 곳으로 가겠다. 인천 계양을 가서 내가 붙겠다. 나는 당이 험지라도 내가 꽂으면 내가 따다르겠다. 그 꺼져가는 불씨를 사실은 원희룡 장관이 좀 살려줬단 말이에요. 네. 이 타이밍을 놓치면 혁신의 동력이 꺼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소장파 위원들은. 그래서 이번 주 안에 이걸 밀어붙여야지 우리가 동력이 산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보니까 이제 뭐 대변인을 맡은 이제 김경진 의원이 뭐 이런 저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게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김 의원님 말에 동감하는 거는 실제로 이제 혁신위가 12월 초순을 넘기잖아요. 네.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전에 성과, 그러니까 30일이 저는 고비가 될 걸로 봐서, 그럼 12월 첫째 주에 혁신위가 던진 의제, 공식 의결한 의제를 최고위원회가 어떻게 받고 지도부가 어떻게 받느냐. 저는 여기에 따라서 혁신위가 24일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갈 건지, 아니면 조기 종료를 선언하고 혁신의 실패를 얘기하고 다시 그럼 당이 공천관리위원회 체제라든가 총선기획단 체제로 가든지, 지금 저는 그 갈림길에 와 있는데, 저는 그게 12월 30일을 기점으로 12월 첫째 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재원 교수님께 질문을 네. 드리자면, 지금 두 분께서는 어쨌든 뭐 빨리 결론을 내야 뭐 12월 초에든 뭐 정해지든 할 거다라고 네. 하셨는데, 사실 그 김경진 위원이 아까 얘기하기도 했지만 혁신위는 시간 끌기용이다. 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기계적이고 의무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무의미하다라는 의사를 전달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 근데 말하는 의도. 네, 시간 끌기용이라는 의도가 도대체 뭘까요? 뭐 김경진 전 의원이 아마 그렇게 느꼈겠죠. 그리고 아니면 뭐 지금 여권 지도부하고 뭐 나름대로 교감을 해서 아마 그런 이야기를 진짜 청기누설을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는 사실 이 지금 이 사퇴 의견을 밝혔다고 알려졌던 여성 의원 세 분이 있잖아요. 예, 예. 이분들 같은 경우는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일반 시민으로 들어왔고, 그리고 또 40대 여성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에서는 가장 취약할 수 있는 세대와 여성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러니까 그분들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그분들을 결국은 정치적인 이벤트의 덜러리로 내세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상당히 이분들만 지금 발끈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을 나름대로 상당히 좀 이렇게 사랑의 해초리를 휘두르고 있는 일종의 보수 언론들도 지금 발칵 분노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조간신문 같은 경우는 지금 사퇴한다고 전해졌던 네. 세 명의 위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제목이 이거예요. 우리를 설득 못하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그거는 뭐 저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국민의힘의 혁신위원회가 여러 가지 뭐 지금 뭐 상당히 조금 불협화음이 있긴 합니다만, 지금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김기현 지도부가 이거 버텨내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또 특히 김기현 지도부가 이번 주에 한 또 역주행을 했어요. 뭔 역주행을 했냐면 김재원 최고위원의 그 공석을 그렇죠. 김석기 의원을 지금 임명을 했잖아요. 예, 예. 그분도 경찰 출신이에요. 지금 여권 지도부에 경찰 출신이 고위 공교롭게 다 경기도 경찰청장을 한 분만 네 분이 있어요. 윤재옥, 그리고 이만희, 이철규, 네. 김석기까지 네 분이에요. 그러면 저는 그 생각했어요. 긍경합동수사본부는 제가 들어봤지만 긍경합동 지도부는 전 처음 들어본 그런 느낌이 들 정도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상당히 국민들의 눈높이하고 완전히 반대가는 이런 상황에서 혁신위원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억장이 무너지겠죠. 네. 그래서 결국 이 사태를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국민의힘이 용산의 출정소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왔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혁신위원회가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쏟아내는 혁신들의 방안이 관철되기 위해서는 아마 내일 들어오십니까?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고 난 뒤에 아마 상황을 좀 보겠죠. 그래서 아마 어떤 식으로든 용산의 뜻이 나름대로 혁신위에 힘을 실어준다고 한다면 이것이 가셔야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저는 거꾸로질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는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이 쉽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 말씀대로 윤 대통령이 모종의 결단을 할 거라고 보세요? 귀국하고 나서? 근데 이거는 국민의힘 내부 문제잖아요. 네. 당에서 해결을 해야지 이 당의 문제를 대통령의 결단 내지는 대통령의 어떤 해법으로 풀 수 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죠. 대통령실의 여의도 출장소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한심한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아쉬운 것은 지금 국민의힘에 110명이 넘는 현역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목소리를 안 내냐 말이에요. 지금 이 상태로 가갖고는 내년 4월 10일 총선에 글쎄요 2020년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던 총선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질까? 2020년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예상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적어도 현역 국회의원이라는 지위에 있다면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그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것이 가장 안타깝고요. 뭐 그러다 보면 더 혼날 것 같아요. 더 국민들로부터 이제 회초리가 아니고 곤장 맞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데 곤장 맞기 전에 정신 차리고 당 내부적으로 에너지를 끌어모아서 이거를 해결을 해야죠. 예를 들어서 지금 김기현 대표나 당 지도부가 보여주고 있는 리더십. 원래 리더라는 것은 전쟁터 같으면 나를 따르라 그러고 전선에 제일 먼저 앞장서서 돌진을 하고 또 밥 먹을 때는 가장 마지막에 숟가락을 드는 사람이 리더잖아요. 지금 국민의힘 리더들은 그런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리더가 아닌 것이에요, 사실은. 자기 거 먼저 챙기고 내가 희생당하지 않는 선에서 혁신을 어떻게 알아서 해봐 라는 것은 리더의 자격이 없는 것이죠. 네. 이런 얘기를 배지 없는 저만 할 게 아니고 배지 달고 있는 현역 의원들이 해야 됩니다.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정말. 네. 오늘 방송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사실 뭐 국민의힘도 그렇지만 지금 민주당도 사실은 막말에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보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물농장에도 보면 그렇게 암컷들이 나와서 설치고 이러는 건 잘 없습니다. 제가 이거 암컷을 비하하는 말씀은 아니고 설치는 암컷을 암컷이라고 부르는 것일 뿐입니다. 최강욱 당원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의 비상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최고위원회에서 여러 말씀들이 있었는데요. 이 당내 막말과 설화 그리고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 엄정한 대처 및 경각심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민주당이라고 하는 큰 그릇을 우리 스스로 잘 지켜내고 또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기대가 다시 달아날 수 있도록 정말로 마음가짐, 행동과 말 철저하게 잘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책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19일이었죠. 이 최강욱 전 의원의 암컷 막말 이후에 일단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조치가 내려졌는데 한미수 의원님께 질문을 드리자면 아까 이제 당의 입장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주셨지만 사실은 최강욱 의원이 그에 대해서는 딱히 어떠한 어떤 해명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인이 뭐 입장을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일단 이 발언 자체가 우리 당 지도부가 기존에 이제 무슨 막말이랄지 어떤 부적절한 언행이 있으면 여야 모두 각 당에 이런 걸 다루는 기구들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엔 윤리위원회가 있고 우리 당에는 윤리심판원이 있는데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이재명 대표 체제가 들어선 이제 처음으로 비상징계 형식을 비상징계를 밟아가지고 6개월의 당원권 정지, 당원 자격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린 거는 이번에 최강욱 전 의원의 발언 자체가 정말 상당히 부적절하다. 그런 취지 같은 거를 또 저는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본인이 어떤 취지로 했던 많은 다수의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 불편하시고 이거를 여성 비하랄지 이렇게 받아들이신다고 한다면 그거는 본인도 사과를 하고 당에서는 또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지금 뭐 국민의힘이 앞서서 다 말씀하신 대로 지도 체제를 두고 혁신위와 기존
친윤 지도부 간의 갈등이 빚고 있는데 그 사이에 우리 당은 뭐 지도체의 문제가 아닌 이런 당 외박에 있던 선직 의원의 이런 부적절한 언사로 국민들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은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봅니다. 사과를 드려야 될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저희들이 이걸 막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 이후에도 또 이걸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가 바로 당직을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네. 한 여성 당직자가. 그래서 이건 그 대표나 우리 지도부는 이거는 앞으로 엄격하게 다루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내년 4월 총선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그 기준에다가 이 막말과 설화를 아예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서약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 서약이라 하면 그 전에 그 총선 전에 하면은 당연히 후보직을 심각할 경우 사퇴해야죠. 하는데 당선이 되더라도 이 서약에 따라서 의원직까지도 영향을 국회의원직까지 미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그 절차가 나오고는 이 기준이 발표된 이후에는 우리 당 안팎에 계신 분들이 정말 극도로 조심할 거고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말들을 하는 거는 당과 대표나 본인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일을 계기로 느슨함을 다 버리고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좀 모두 자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 전 의원을 옹호하다가 사퇴한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 근데 민주연구원이라고 하면 민주당의 싱크탱크잖아요. 그런 어쨌든 곳에서 당직 맡고 있는 분이 그런 얘기 했다는 것에서 좀 무겁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뭐 그 우리 한 대변인 잘 설명하셨는데 사실 뭐 민주당의 조치가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랐고 그다음 이제 뭐 당원 자격증 정지 6개월 시켰고 최 전 의원에 대해서 그다음에 남 부원장에 대해서는 이제 어쨌든 저 당직을 사퇴시켰는데 저는 근데 주어가 빠진 사과예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뭔가 여기에 대해서 재발 방지를 얘기하거나 더 이상 하지 말라. 우리 당이 정말 수권 정당 대안 정당이 돼야 된다고 얘기할 때 정확하게 최강욱 의원 뭐 잘못한 사람은 지칭을 해줘야 되는데 두루뭉실해가지고 정말 주어가 없는 사과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다면 과연 경각심을 갖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릴 게 저는 민주당이 이렇게 지금 저 남영희 부원장 같은 분도 그래요. 저분은 이제 인천이 지역군 분인데 굳이 저분이 왜 저렇게 박시영 TV라는 유튜브에 나가가지고 얘기를 했을까? 저는 강성 지지층이 문제라고 봐요. 지금 다 경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라면은 어쨌든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 막말이 막말이 개혁의 딸들의 눈높이에 맞는다면 그게 막말 정당 아닙니까? 당원의 다수를 이루고 있고 정말 권리당원이라는 하는 사람들이 당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맞추려고 거기에 부합하려고 하는 게 막말이라면은 이건 저는 민주당이 지금 참담한 수준에 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정말 민주당도 국민의힘에 기대어서 반사 이익에 따른 그런 정치하는 것보다 정말 저는 요즘에 가장 큰 위기는요. 민주당의 위기는 이재명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리더십이 없고 비전과 전략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런 정당이 과연 그러면 국민의힘의 여당의 실정에 기대서 총선에 이기겠다? 이렇게 저는 본질적인 쇄신을 하지 않고 그냥 슬쩍 묻어가고 사과를 하고던 최강욱 의원조차는 지금 전 의원은 지금 본인 인정도 안 해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저는 그렇게 이재명 대표의 저런 사과가 먹힐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는 조금 더 나아가야 되고 그런 강성 당원들에 대해서 눈치 보지 않는 그런 정당 되는 게 저는 민주당이 가야 첫 발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차재환 교수님께도 질문을 드리자면 사실은 뭐 일단 이재명 대표가 주어 없는 사과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게 지지율에도 좀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에요. 좀 떨어지는 모습도 나오고 있었고 그리고 사실은 뭐 그렇다면 만약 이렇게 민주당이 사실은 또 막말 논란이 지금 여러 번 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복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민주당이 뭐랄까요? 그러니까 정치에 임하는 나름대로의 진지함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상당한 정치적 오만, 독선 이런 부분들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약간은 기시감, 데자뷰를 좀 느끼는 거거든요. 사실은 과거 노무현 정권 시절에 불거졌던 논란 중에 하나가 싸가지 논란이에요. 기억하시겠지만 당시 유시민 장관을 둘러싼 싸가지 논란 때문에 사실은 그때 노무현 정권이 무너졌고요. 그리고 그 뒤에도 민주당 내에서도 계속적으로 싸가지 논란이 계속 이야기가 됐어요. 그럼 싸가지가 뭐냐? 싸가지라는 것이 원래 싹수라는 말의 방언이긴 하지만 요즘은 뭐로 지금 이야기를 하냐면 상대에 대한 예의나 배려가 없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2014년도에 지금 민주당에 대해서 상당히 좀 뭐랄까요? 비판적 지지를 보내는 강준만 전북대 교수가 싸가지 없는 진보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소위 말해서 싸가지
없는 행위, 싸가지 없는 행위를, 아니, 싸가지 있는 행위를 근절시키지 않고는 도저히 정권을 회복할 수가 없다. 그 이야기를 했고요. 예. 사실 그런 비판에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이 2016년 총선 과정에서 당시 그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제일 먼저 탈락시킨 의원들이 소위 말하는 막마성 논란을 많이 일으켰던 싸가지에 해당되는 몇몇 의원들을 대표적으로 공천에서 탈락시켰잖아요. 예. 그러면서 국민들이 민주당이 상당히 독선과 오만을 내려놓고 국민들에게 상당히 겸허한 마음으로 다가오구나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또 변수들이 있긴 했습니다만 그때 2016년 20대 총선에서 결국은 일당이 되는 바람에 그래서 결국 정권을 찾아왔잖아요. 그런데 이 어느새 지금 못된 버릇이 또다시 지금 생긴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서 180석 하고 난 뒤에 뭐 200석을 하겠다, 그러니까 뭐 20년 장기 집권을 하겠다는 식의 그런 오만과 독선, 그리고 뭐 조국 사태에서 보는 그런 소위 말하는 내로남불, 위선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 눈에는 싸가지로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다가 그래서 결국 그 때문에 사실은 지난 대선에서 정권을 뺏긴 거잖아요. 5년 만에.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싸가지 경계론이 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거에 대한 자체 경계론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막말 논란을 계기로 해서 저는 민주당이 이제는 싸가지와 헤어질 결심을 단단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 최강욱 전 의원 당원권 정지 6개월 이게 처음 있는 처분이 아니거든요. 이전에도 현역 의원 시절에도 한번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당사자 사과도 없었고 계속해서 설화 논란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당에서 징계를 주는 게 의미가 있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최강욱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은 그 지난번 법에서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되는 바람에 공민권을 지금 상실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6개월 지금 당원권 징계를 줬지만 사실은 뭐 하나마나한 지금 징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더 큰 문제는 최강욱 전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무런 해명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본인이 본인의 이름을 따서 최강 땡땡 무슨 지금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말 그대로 멘탈이 최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결코 자신의 신념이나 소신으로 자기는 한 이야기다. 난 굽히지 않을 거야. 내 말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때문에 지금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당내에 상당한 강성 팬덤들은 지금 이 말에 박수를 치고 있잖아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당내에서는 물론 징계를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전체 민주당의 일종의 뭐랄까 당심은 아니다고 본인은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 내에서 좀 더 빠르고 좀 더 강한 뭔가 조치를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네. 한민수 대변인의 표정이 유독 더 어두워 보이는 건 기분 탓이겠죠. 근데 저희들이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공천 충선 심사 기준에 보다 더 강하게 이런 부분들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없을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